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2024년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 경제 주체들이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구간입니다. 한국 경제에도 4월 위기설이다. 미국에도 상업용 부동산 발부실이다. 중국에도 역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도미노 부실이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국면인데 이런 분야에 정말 40여 년 동안 꾸준히 연구를 하셨고 그 결과물을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적임자를 좀 초대를 했습니다. 최용식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에 이미 출연도 하셨고 아시겠지만 혹여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이고요. 경제학을 지금 한 55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시작한 지 4년 만에 이제 발간한 책이고요. 네.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는데 경제학의 병리학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경제체보다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병리학이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수립해보자 했는데 제가 좀 제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큰 목표를 이렇게 잡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이제 지났죠. 한 44년 만에 경제병리학, 경제학에 수립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도 경제병리학, 그리고 금융위기라는 것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그죠? 그리고 금융위기는 정말 예측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몸을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경제를 좀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있어서 이 경제병리학을 수립하신 우리 소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하드랜딩 옵니까? 경제 위기 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그동안의 미국 경제가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걸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너무 드릴게요. 좋습니다. 2022년도에 미국 경제가 갑자기 경기가 급강하하면서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걸 이제 리세션이라고 불러요. 예. 우리말로는 경기 침체라고 하기도 그렇죠. 하고 경기 후퇴라고도 하는데 네. 이거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네. 그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갑자기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그 기준금리를 대폭 올렸어요. 네. 평상시에는 0.25% 조정하다가 갑자기 0.5%, 0.75%를 끌어올리니까 세상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미국 경제의 경기를 급 반전시켜요. 그래서 3분기에는 3%를 넘어가고 4분기에도 2.6%를 기록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네. 사실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경기가 그렇게 급강하했을 경우에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 낮춰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달러를 약세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친 거예요. 예. 이론보다 현실을 미국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이론이 틀렸으면 그 이론을 폐기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죠. 현실이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난이 좀 심각한 편인데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흘렀습니다만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당시에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빨려갔어요. 그리고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갔어요. 네.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환차익을 누리고 미국으로 그 국제 금융자본들이 흘러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의 유동성은 풍부해졌고 또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당시에 작동 중이던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그게 차단해줘요. 유동성으로 그걸 차단해낸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국내 경기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미국으로 국내 저축과 금융 자본을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되고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결리를 작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또 고환율 정책을 하필이면 그때 써요. 그러니까 타격이 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나라들은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그동안에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 그리고 외채를 들여와서 그 보전을 해왔었는데 오히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는 고갈 직전에 가고 수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 직면하거나 늪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약 한 40여 개 국가가 외환위기 늪에 한번 빠졌거나 이미 지금도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직면해 있어요. 따라서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부메랑을 반드시 맞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어요. 1980년대 그 초, 그리고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등등 이제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는데 어떻든 간에 다른 나라 경기가 부진해지면 미국도 같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 경제라는 것은 톱니바퀴처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이렇게 움직여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올해부터는 그 부메랑을 맞아서 경기가 후퇴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유럽 경제나 다른 이제 그 선진국 경제들, 일본 경제 포함해서요. 지난해 그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강하였고, 어떤 나라들은 3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어요. 그 타격을 미국도 입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심각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그동안에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한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유동성으로 미국의 그 주식시장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36,000대에서 4만대를 돌파를 했잖아요. 지난 한 해에만 그게 약 한 7,000포인트? 이 정도 상승했어요. 33,000대에서 4만대까지 상승했어요. 이건 전형적인 거품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약간 안 되는 그 수준에서 이렇게 상승하면 미국 경제가 그걸 견뎌내요. 그 이상을 상승을 하면 거품 현상이 일어나고 그 거품이 꺼지면 금리가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다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거품이 잔뜩 껴 있잖아요. 그동안에 몰려왔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겨우겨우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후퇴를 시작하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참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말 그대로 하드랜딩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쩌면 하드랜딩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제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분기별 성장률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기준금리를 낮추는 순간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떠나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를 작동시키면서 금융위기를 거의 즉각적으로 진행을 시켜요. 그렇다 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냐? 이것도 안 돼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지금 국채 장기물 10년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4.5%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단기금리보다 더 낮아요. 그뿐만 아니라 기준금리에 비해서는 1%포인트 이상 낮아요. 물론 여기에는 미국 연준이 장차 기준금리를 낮춰줄 것이라 이런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해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장기금리는 단기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역전돼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그 기대 심리가 깨지게 돼요. 그러면 장기금리, 시장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럼 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 그리고 MBS 이런 거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이 되고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이 되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급락을 하게 돼요. 기준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들은 어느 곳에선가 이 파산 지경에 몰리는 은행들이 나올 거예요. 이미 지금 지방은행들, 미국은 은행이 두 가지예요. 네. 중앙정부가 허가하는 이제 은행들, 그리고 또 지방정부가 허가하는 은행들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은행들에서는 이미 그 파산 증액에 놓인 그 은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요새 주식시장이 비교적 좋은 가운데도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차 기준금리도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서 앞으로 진행될 그 금융위기 혹은 신용파괴 작동 이걸 차단해낼 정책 수단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좋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런 경험을 오래 했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정책 결정권자에 앉아 있으니까 네.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미국이 올해는 정말 어려워지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그 의견과 그 분석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존중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 속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경영인단과 토론합시다라는 이제 토론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으로 돌아가서 2022년 1, 2분기가 경기가 안 좋았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했다. 혹은 금리가 안 좋은데도 금리를 인상했다. 이렇게 저는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진단하지는 않고요. 22년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물가 안정이고, 22년에는 말 그대로 약 41년 만에 찾아왔던 고물가, CPI 기준으로는 22년 6월 물가가 9.1%를 기록했고, 정확히 81년 11월인가요? 그때 이래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20년, 21년 동안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었고, 그리고 러우 전쟁까지 22년 초에 발생하면서 이제 공급방,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로부터 각종 원자재나 자원을 수입하지 못하는 이런 공급발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했고, 수요발 유동성, 과잉 유동성에 따른 또 수요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맞물려서 이 너무나 높은 물가를 만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확인을 좀 요청드립니다. 당시에 네. 소비자 물가 상승은 네. 이게 그 디맨드 풀 그 인플레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요 견인 그 인플레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작용해.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이죠. 네. 석유가격도 급등했고, 네. 기타 자원가격도 뭐 급등했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면, 네. 그럼 거기에 처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미국 연준은 이중적인 정책을 펼쳐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량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통화를 긴축해야 돼요. 기준금리 올리면서 통화 긴축해야 되는데 오히려 통화를 늘렸어요. 예. 통화량을 해명이 안 늘리면서.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연준이 자꾸만 그 물가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린다 혹은 내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봐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를 후퇴시켜야 돼요. 네. 근데 경기 후퇴는 결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예. 오히려 경기를 상승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경기가 상승하면 아무리 기준금리를 올려도 물가는 잡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다른 숨겨진 의도, 이거를 어떻게든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 고물가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라고 봐요. 실제로 그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 봉쇄 정치가 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급강하면서 소위 이제 경제 악순환이 벌어진 거죠. 예. 경제 악순환이 벌어지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네.
재정 지출은 7천억 달러를 늘리고 또 보는 통화도 8천억 달러를 증가를 시켜요. 이제 그게 경기 과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2021년도 미국의 성장률이 무려 5.8%를 기록해요. 이거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보다 약 2배가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경기 과열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고 국제 수준이 악화되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21년도 2.2%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그게 2022년도에는 이게 3.6%, 지난해는 3.8%까지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2022년 그 상반기 들어서자마자 네. 달러가 약세를 보여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도 약화되고 부동산 시장도 특히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는 통화를 증가시킨 것은 물론이고 강달러 정책을 유도를 해서 외국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을 끌어들인 거예요. 네. 이게 미국은 다른 나라의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으로 작용할 걸 알아요. 자기네들은 이미 그런 정책을 몇 번 펼쳐봤으니까. 네. 공개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은 자꾸만 고물가를 내세워요. 근데 이번에 어제죠. 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직전은 3.2%였어요. 미국 경제의 역사로 봤을 때 3.2%는 그런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기준금리를 낮춰가서 이제 올라가서 다시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어떤 그 정책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못 내놨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부터 3.2%까지 계속 떨어질 때도 기준금리를 못 내렸어요. 오히려 올린 적이 더 많았죠. 그렇다면 미국의 숨은 의도를 먼저 봐야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소비자 물가가 안정돼야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니까 빼고. 또 하나는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돼야 된다. 근데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됐어요. 2022년도 3.8%까지 증가했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해 3.0% 떨어졌어요. 기준금리 낮춰도 됐었어요. 네. 못 낮췄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덧붙이는데 그거는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 안 돼요.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주식은 통화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을 해요.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예금 인출해서 쓰는 것보다 주식 팔아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도. 거기다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은 더 가지고 있고 통화의 기본적 기능은 그거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고 거래량은 축소돼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키면서 금융위로 가요. 이거를 미국 연준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말씀 너무 좋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논거 중에 2024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보는 주된 그 근거는 미국 경제가 결론적으로 대외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그 대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론적으로 유기체처럼 작용해서 미국 경제도 또 부메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뷰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역시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24년 올해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23년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요.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끼리 비교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구간을 좀 나열한다면 23년 상반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23년 상반기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극단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23년 상반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성장률로 봐도 23년 상반기가 굉장히 0.8%로 어려웠고 23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한 1.8%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23년 경제 성장률이 1.4%고 24년 성장률이 그래도 오늘 발표된 ADB 전망치로 따지면 2.2%니까 잠재 성장률 수준에 좀 주네요. 물론
23년과 비교하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숫자적으로만 좋은 것뿐이지 이게 좋은 경제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끼리 안 좋은 것끼리 비교하면 23년보다 24년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특히 또 수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경제 말고도 글로벌 경제가 그래도 2023년 경제보다는 24년 경제가 그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24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거나 혹은 단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소비 심리가 좀 회복되는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경제인 건 맞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대외국 경기도 24년 경제가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니고 굳이 나쁜 상황은 23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부메랑이 작용돼서 대외국 경제가 안 좋으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물론 너무 안 좋은 경제 있어요. 아르헨티나라든가 튀르키예라든가 그런 나라들 있지만 그런 나라들이 전부는 아니니까 저는 그런 뷰도 또 갖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